최저임금의 심의 절차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뭐 해마다 좀 진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도 그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경영계, 노동계 입장이 이제 또 다른 것 같고요. 무엇이 과연 이들 사이에서 쟁점이 되게 될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내년도 최저임금을 벌써 논의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살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노동부 장관이 그런 심의를 요청을 한 거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법적으로는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한이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8월 5일까지는 무조건 의결해서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8월 5일 이후에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실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60일 정도 길어야 7월 중순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에서 그렇죠.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올해 굉장히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 최저임금 살펴보면 8,720원이에요. 그런데 2018년부터 한번 살펴보면 매년 인상이 16.4% 됐다가 10.9%.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2.9%. 올해는 1.5%에 그쳤습니다. 이제 올해 인상률이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 상황이 좀 반영된 그렇죠. 거죠. 지난해의 진통 끝에도 이렇게 됐던 것은 코로나 상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 올해의 경우 경영계와 노동계의 치열한 어떤 이견이 불가피하다는 이유가 나오는 거는 일단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최저임금을 지금 급격히 인상했을 경우에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경영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던가 너무 경제계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노동계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인상률이 좀 16.4, 10.9였지만 지난해 2.9, 올해 1.5%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만약 올해도 된다. 예를 들어 5.5% 이하이다. 내년도 인상안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 비교해봐도 더 낮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계만 힘드냐? 아니다.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까지 너무 적게 올린다면은 이 사람들의 소득 보장 자체가 안 된다라고 지금 팽팽한 지금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 최저임금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위원회가 있어요. 총 27명인데 노, 사, 공 1대1대 1 비율이라고 비율할 수 있겠네요. 9명씩 들어갑니다. 노동계 9명, 그렇죠. 사용자,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인데 공익위원 9명 중 이제 최저임금 상임위원을 제대한 8명의 임기가 5월 종료된다고 해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럼 공익위원을 새로 임명이 되겠네요. 정부에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계에서는 노사는 어차피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캐스팅 보스를 굉장히 중요해지네요. 그렇죠. 캐스팅 보스를 쥐고 있다. 최종 결정 권한은 공익위원이 쥐고 있다라고 보는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지금 공익위원들이 정부 위촉위원들인데 너무 사용자 입장을 들어서 낮게 편성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일각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그렇죠. 올해 과연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 가운데서의 진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서로가 좀 여유 있는 상황이라면 또 대화가 훨씬 쉬워질 텐데 더 힘들 때일수록 대화는 원래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노동계 경영계 갈등 말고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재조정 문제도 또 있고요. 두 분은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을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했습니다. 이 공약의 취지라는 거는 소득 양극화를 좀 메꾸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취지에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문제는 이 실행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너무나 이 급가속과 급브레이크를 반복했다. 예를 들어서 초반 2년에 16.4%를 갑자기 인상을 한 거죠. 네. 그다음에 10.9% 이렇게 놀랍게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 전반에 이제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3년 차에는 2.9%, 그다음 4년 차에 작년 같은 경우에 1.5%밖에 못 올린 겁니다.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최저임금의 취지는 좋았는데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불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빠듯한데 임금은 지금 박하고 그렇죠. 이러니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경영계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코로나 상황에서 대기업이라든가 네. IT 기업 몇 개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은 다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계시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이 실제로 그 임금을 주지 못해가지고 보험사에 기업 대출을 받는 것이 가계 대출을 능가하고 있다 그래요. 기업 대출을 받는 빚을 내가지고 월급을 주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사용자들이 근로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고용을 그냥 감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노동 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바깥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주면 좋지의 부분이 아니라 이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이제 이 업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경영 환경이. 예. 그렇다면 이 경영계에서 2010년 이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업종별 구분 적용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는 이거는 좀 깊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과 업종의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갖추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네.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거는 최저임금법이 이제 2018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라는 게요. 네. 우리가 상여급 주고 복리후생비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최저임금에 들어갔던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오른 게 아닌 거죠. 그만큼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노동계에서는 다시 빼자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깊게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임금 더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최저임금 오른 것 같지만은 속빈 감정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급격하다라는 일부 주장이 그러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 거꾸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고요. 쭉 올라서 올해 8,72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월로 환산을 하면은요. 지금 기준 8,720원을 적용하면 월 환산액이 182만 2,480원입니다.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한테 182만 2,480원 받아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가 살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너무 빠듯하다.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예. 특히나 뭐 안정된 집을 물려받은 정말 금수저 정도가 아닌 이상 아니죠. 그런 분들이 집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거나 월세 사는 부부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부부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못 하는데 꽉 채워서 하루 8시간 일하는데 182만 2,480원 받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저소득 임금노동자 자꾸 얘기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정규직의 경우에는 아파서 쉬어도 쉽게 급여를 깎지 않잖아요. 네. 병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아파서 하루 이틀 쉬면 그만큼 또 급여가 삭감이 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저소득 저임금 노동자가 너무 어려운데 이걸 그냥 경영계 입장만 받아야 되냐라고 버티는데도 사실 좀 이유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약간 기싸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되도록이면 의견을 맞춘다라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초반기에는 좀 이것이 올라갔지만 지난해 2.9% 올해 1.5%는 너무 심하다. 이런 의견이 아마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한 언론에서 보도한 통계를 좀 인용을 하자면 지금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기자회견 열고 주장한 것이 뭐냐면 2020년 대기업이 막 너무 어렵다라고 했는데 네. 대기업 영업이익 증가율을 살펴보니 SK텔레콤이 22%, 삼성전자 30%, LG전자 31%, 현대자동차 40%, CJ 52%, 카카오 121%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든 경영계가 어렵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조금 노동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참 답답한 소식인데
이 와중에 일부 경영계의 고위 관계자들이 직원들은 임금을 대폭 상향하고 심지어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된 연봉을 받아갔어요. 모 그룹의 회장이 지난해 64% 인상된 연봉을 받아갔는데 이 그룹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9 때문에 너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모 호텔의 사장의 연봉이 지난해 50% 이상 늘어나서 48억 9,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코로나19로 대규모 적자를 입은 상황. 그렇죠. 지금 호텔이랑 여행업계가 다 그렇죠. 고통분담의 명분으로 노동자들 임금을 15.3%나 깎았다. 그러니까 이 경영계도 이것도 반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군요. 경영계도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하건 까는지는 좀 자성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하거든요. 하루 이틀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100일 정도 기간을 두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갈등 조정을 정부에서 좀 하라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극한의 갈등으로 간다고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뭐 정부의 리더십이라든가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올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경제 전문가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이 빨리 이제 접종이 되어야지 경제가 빨리 돌아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늦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길어지면 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하다 보면 경제 침체가 올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난해에 최저임금 시급이 8,590원이었는데 이것조차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 명. 전체 근로자의 15.6%다. 이분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최저임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문제로 정부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의 저는 적절한 예로 지금 경기도에서 적정한 생활비가 얼마인가를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요. 2014년에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 생활임금.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 임금이 얼마인가를 만들어서 이거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해서요. 지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고용하는 직간접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데 300몇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한 1,540원 정도인 것이거든요. 하루에. 그 최저임금으로 친다면요. 그렇다면 이런 생활임금 개념이라든가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하는 이런 개념에서 최저임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 구멍이 나는 부분은 정부가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을 딱 줬을 때 과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보완적 개념으로 나온 것이고 그렇군요. 강원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활발하게 지적이 됐는데요. 이 역시 사각지대. 왜냐하면 경기도 산하의 출자 출연 기관이나 공공기관에만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또 공공은 다른 것으로 또 보호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공은 비교적 직장이 안정되어 있지 임금을 또 잘 삭감하지도 않아요. 공공 분야는. 인상을 하죠.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고 이게 경기가 어렵다는 말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통계청이 어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어요. 2월 들어서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조금씩 뭐 경기는 그런 산업 부분에서는 지금 살아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수출입 물량 같은 경우를 봤더니 수출 물량 지수가 지난해 비교해 봤더니 4.2% 올라갔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대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 뭔가 새로운 봄이 오고 있다. 경기가 풀린다인데 문제는 뭐냐면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심각해지고. 그렇죠. 근데 양극화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자영업자와 또 그 자영업자가 임시적으로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내에서도 또 왜냐하면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의 각종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때문에. 또 비교적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을과 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또 문제예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복잡한 경제 상황, 양극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공익위원들이 뭐 현장 실태 조사라든가 각 업종의 좀 다양한 얘기를 들어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이 올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 경제인 관련 단체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취임한 최천 SK그룹 회장을 만났다라고 강조한 것이 뭐냐면 경제부처 인사들 그리고 청와대 이호성 정책실장, 유영민 비서실장이 기업인들하고 만나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만나라는 거죠. 따로 만나면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정례 협의를 통해서 경제계에도 뭔가 이해를 구하고 조정을 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갈등 조정 능력이 더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봅니다. 예전과 달리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서 이걸 어떻게 그걸 찾아내서 그 힘든 부분에 적재적소에 좀 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임금이 가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정부가 치밀하게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앞으로 좀 결정되는 내용도 저희가 추후에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어릴 때 가시광선이라는 표현 들으면서 저는 그 광선이 가시 모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시, 눈에 보인다. 그래서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아니 사람이 그 존재 자체가 눈에 띄는 건데 가시화의 날이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본인의 존재 자체를 숨기고 살아야 된다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는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어제 이 날을 맞아서 성명을 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해서 정부가 국회가 더 노력해달라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사회적 편결, 차별로 인해서 본인의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드러내려면 위험까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좀 짚었습니다. 실제로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대표적인 인물이 군인 변희수였죠. 그렇죠. 최근에 너무나 안타깝게 또 세상을 떠나고 또 음악 교사이자 정치인이었던 김기홍님, 극작가 이은용님이 평등 사회를 꿈꾸면서 본인의 존재를 드러냈지만 참 안타까운 또 결말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우리나라의 트랜스젠더 혐오 차별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의 경우에 트랜스젠더가 직장에서 본인 정체성을 알린 경우가 19%에 불과했고 또 정부의 통계조사나 실태조사에서는 아예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처럼 존재를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최 위원장이 가장 강조한 거. 국회가 차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인권위가 의미 있는 그런 성명을 냈는데 최근에 또 그 트랜스젠더의 사망 소식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제 이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어떤 노력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될지 두 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이게 우리가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처음 나오고요. 지금 14년, 15년째 되어가고 있고 그동안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다가 폐기가 됐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에도 지금 차별금지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어려운가. 실제로 국회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들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실제로.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더라도 막상 서명해서 나가면 그 순간 이제 전화 폭탄에 시달려야 되고 또 심지어는 떨어뜨리겠다라는 또 이런 압박까지 받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참 국회에서는 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렇게 조직화된 어떤 조직의 표라는 것이 또 눈에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침묵하고 있는 또 많은 또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국가인권위에서가 조사했을 때 국민의 80% 정도가 찬성한다라고 한다는데도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미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변희수 하사 얘기를 또 합니다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실 이
남자였든 여자였든 군인은 변함이 없는 건데 성전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서 강제 전역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그렇다면 이 사람이 미국이라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강제 전역 당하지 않고 군인 생활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무슨 법이 문제인가?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이 이 차별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뿐만이 아니라 예. 성별, 인종, 종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 즉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인데 이게 성적 지향, 성적 소수자만 보호하는 법인 것처럼 이게 그런 식으로 자꾸 공시가 되고 인용이 되다 보니까 또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차별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지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일각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아이들에게 트랜스젠더가 되라고 무슨 권유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정신장애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성별 정체성은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수가 없다. 이건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식으로 이게 밝힌 내용이고요. 유엔에서도 뭐 각종 조약, 기구, 국제기구에서 이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체성을 이러한 차별 금지를 하지 말라는 결의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급진전하는 거 아니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세계적 흐름이라는 걸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모든 것을 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이름을 요즘 평등법이라고 이제 국가인권위를 자꾸 쓰고 있거든요. 평등하게 대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많은 사람들이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고 변희수 하사님의 명복을 빕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것도 아닌 훌륭한 군인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좋은 건가? 우리가 우리 아이를 글로벌 인재로 키운다고 하는데 과연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다 같이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내 문제이거나 나의 가족의 문제라고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은 이 성별 정체성을 타고난 성과 다른 정체성을 내가 느낄 때 그 혼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본인이 가장 크고 힘든데 이 존재 자체가 이 사회로부터 거부당하고 부정당했을 때 그 존재를 사라지게 하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건 한참 잘못되었다. 사람이 먼저다. 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